그날 홋카이도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눈은 멈추지 않았고 도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닫혔고 열차는 서지 않았으며 도로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폭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현장을 볼 수 없었다는 것, 그게 진짜 재난이었습니다. 일본의 위성도 헬기도 드론도 그 밤의 눈보라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조용히 한국을 보게 됩니다. 아무 요청도 없었고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장의 위성 영상이 그 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건 위성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날 밤의 기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용한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홋카이도 삿포로 재난대응본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폭설은 낯선 재난이 아니었죠. 매년 겨울이면 눈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게 홋카이도니까요. 하지만 2025년 12월 14일 그날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전 6시까지 오비히로 공항에 59cm를 쌓아 올렸어요. 삿포로도 45cm, 나카시베스는 26cm였죠. 6시간 만에요. 눈보라는 초속 30m를 넘었고 가시거리는 10m도 안 됐습니다. 상황실 전광판에는 빨간 불이 계속 켜졌어요. 신치토세 공항 항공편 160편 결항. JR 홋카이도 열차 77편 운행 중단. 국도 274호선 통행 금지.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고립된 마을들의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다카하시 과장님, 도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죠? 신입 직원이 물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 신입 직원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헬기는 뜰 수 없었어요.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으니까요. 드론도 마찬가지였죠. 강풍에 날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성 영상? 구름과 눈으로 전부 가렸어요. 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에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죠. 과거 데이터로 추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274호선은 작년에도 여기서 막혔으니까 아마 이 마을은 고립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추정, 추측, 어림짐작. 재난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들이에요. 잘못 판단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구조 인력을 잘못된 곳에 보내면 정작 필요한 곳은 방치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과장님, 저희 할머니가 산속집에 혼자 계세요. 연락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지도를 펼쳤지만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고립자들, 제한된 구조 인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현장.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경력이 무색하게요. 책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제 판단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사실.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재난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확신 없이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일본은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걸까요? 오전 9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 추가 예보가 들어왔어요. 16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 40cm가 더 내릴 거라고 했죠. 이미 쌓인 눈 위에 또다시요. 도로는 완전히 마비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위성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일본 기상위성 히마와리의 영상. 새하얀 구름만 보였습니다. 그 아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미국 상업위성들의 광학 영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눈구름이 전부를 가렸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은 어땠냐고요? 해상도가 너무 낮았어요. 도로가 막혔는지 건물이 무너졌는지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수십억 엔을 들여 쏘아 올린 위성들이 정작 급한 순간에는 쓸모가 없었어요. 야마다 계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과장님, 아사히카와 방면 국도에서 차량 10대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그게 신고자도 정확히 모른답니다. 눈보라 때문에 주변이 안 보인대요. 제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항공 관측은 중단됐어요. 헬기는 뜰 수 없었죠. 드론은 강풍에 날아가고 위성은 구름에 막혔습니다. 지상에서는 눈보라가 모든 걸 가렸어요.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제한적이었죠. 눈길을 걸어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나 되겠어요? 위험하기도 했고요. 어디부터 제설 작업을 시작해야 할까요? 고립된 마을은 어디부터 구조해야 합니까? 질문은 쏟아졌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난대응본부장이 들어왔어요. 다카하시 과장, 상황 파악됐나? 그게 현장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니? 위성은? 드론은?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어요.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최우선이라고요.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정작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후 1시쯤이었을 거예요. 홋카이도 개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로 제설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복구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복구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건 어디가 얼마나 막혔는지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울부짖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재난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의 부재. 그게 진짜 재난이었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알 수 없다는 것. 그 불확실성이 모든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기술 강국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왜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무력할까요? 부끄러웠습니다. 오후 3시 20분 제 이메일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홋카이도 개발국 위성정보과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긴급 위성 영상 자료. 별 기대 없이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흐릿한 영상이겠거니 했죠. 순간 숨이 멎었어요. 눈으로 덮인 홋카이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얀 화면이 아니었어요. 도로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건물의 형태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가장 놀라운 건 적설 패턴이었어요. 국도 274호선 구간별로 눈이 쌓인 깊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떤 구간은 유난히 밝게 표시됐고 어떤 구간은 상대적으로 어두웠죠. 눈의 무게까지 추정할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영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각 2025년 12월 14일 오후 2시 47분. 해상도 0.3m급. 출처 대한민국 다목적 실용위성 7호 아리랑 7호.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한국이요? 대한민국에서요? 잠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의 첨단 위성들이 못 본 것을 한국이 봤다고요? 저는 즉시 야마다 계장을 불렀어요. 이 영상 좀 봐요. 이건 오늘 촬영한 겁니까? 구름을 뚫고? 아니, 구름을 뚫은 게 아니야. 눈의 특성을 읽은 거예요. 야마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도 충격받은 거죠. 저는 설명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광학 위성이지만 단순히 가시광선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적외선 센서가 탑재돼 있었죠. 눈의 표면 온도, 밀도, 반사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구름 아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0.3m 해상도라는 건 이런 뜻이었어요. 우주 576km 상공에서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노트북 컴퓨터 작은 피자 박스 크기요. 일본 최고 성능 위성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영상을 확대해 봤습니다. 국도 274호선의 한 구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눈이 유난히 깊게 쌓인 곳이었죠. 차량으로 보이는 작은 물체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아침에 신고 들어왔던 고립 차량 10대, 바로 이 위치일 겁니다. 야마다 계장이 GPS 좌표를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신고자가 말한 대략적인 위치와 일치해요. 다른 구간들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눈사태 위험지역, 제설이 시급한 도로, 고립 가능성이 높은 마을들. 전부 영상에 나타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이 보였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추측하던 것들이 확신으로 바뀌었죠. 저는 출처를 다시 봤어요. 대한민국. 아리랑 7호.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워졌죠.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일본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오마나미. 그 이름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발사됐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확실히 알았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우리를 돕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재난대응본부 전 직원이 모였어요. 스크린에 아리랑 7호 영상을 띄웠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제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니 판단이 빨랐어요. 국도 274호선 23km 지점, 적설 깊이 약 80cm 추정. 차량 10대 고립 확인. 최우선 구조 대상이었죠. 아사히카와 방면도로 적설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눈사태 위험 징후 포착. 예방조치 필요. 사포로 외곽 소규모 마을 3곳, 진입로 완전 차단 추정. 헬기 구조 준비. 30분 만에 모든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본부장이 물었어요. 이 영상 출처가 한국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건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먼저 보내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야마다 계장이 물었어요. 과장님, 이 위성이 대체 어떻게 이런 영상을 찍은 겁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봤죠. 아리랑 7호는 2025년 12월 2일에 발사됐어요. 불과 12일 전이었습니다. 아직 시험 운영 단계라고 했죠. 하지만 이미 이런 수준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0.3m급 해상도는 상업용 위성 중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정도만 보유한 기술이죠. 일본은요? 우리 최고 성능 위성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해상도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리랑 7호에는 고기동 자세 제어 시스템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제어 모멘트 자이로라는 장치죠. 이게 뭐냐면 위성이 빠르게 방향을 바꿔서 원하는 지점을 연속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위성들은 궤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찍어요. 같은 지역을 다시 찍으려면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을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아리랑 7호는 달랐습니다. 목표 지역을 신속하게 재조준할 수 있었어요. 홋카이도를 찍고 각도를 바꿔서 다른 구역을 찍고 또 바꿔서 찍고 짧은 시간에 여러 장소를 포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광전송 기술도 놀라웠습니다. 위성에서 찍은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압축하고 암호화해서 지상으로 전송하는 거죠. 보통 위성들은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지상국 위를 지날 때 전송해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아리랑 7호는 찍은 즉시 보낼 수 있었어요. 재난 상황에서 1시간 30분 차이가 생명을 좌우하잖아요. 이 위성은 재난 대응을 위해 설계된 거네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고해상도 위성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위성을 개발한 겁니다. 실전에 쓸 수 있는 기술. 그게 진짜 기술이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일본도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마와리, 다이치 시리즈 여러 관측 위성들이 있죠.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해왔어요. 수십억, 수백억 엔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오늘 눈 아래를 본 건 한국 위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못 본 것을 한국은 봤어요. 그 차이가 현장을 살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앞서갔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건가요? 오후 5시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리랑치로 영상을 바탕으로 정확한 좌표를 파악했으니까요. 제설 차량들이 우선순위 구간으로 투입됐고 구조팀은 고립 차량 위치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 영상을 보내온 걸까요? 저는 위성정보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영상은 어떤 경로로 받은 겁니까? 홋카이도 개발국으로 직접 전송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요. 우리가 요청한 건가요? 아니요. 공식 요청은 없었습니다. 공식 요청 없이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 제안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영상이 도착했어요. 이메일로요. 이메일로. 그냥 메시지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문으로 짧게 써 있었어요. 홋카이도 폭설 상황과 관련하여 아리랑 7호 위성 영상을 제공합니다. 현장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설명도 없었어요. 기술 자랑도 없었고 정치적 메시지도 없었죠. 심지어 답장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보낸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복잡하죠.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무역 갈등. 양국 관계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도 많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일본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한국이 굳이 도울 의무는 없었습니다. 공식 요청도 없었으니까요.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도 없었고 상호 협정도 체결된 바 없었어요. 심지어 일본은 한국에게 늘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죠. 그런데도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아리랑 7호는 발사된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시험 운영 중이에요. 정식 임무도 시작 안 했죠. 그 귀중한 초기 운용 시간을 홋카이도 관측에 할애한 겁니다. 왜요? 정치적 이득이 있나요? 없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지원을 홍보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경제적 대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비용 청구도 없었어요. 외교적 압박이 있었나요? 전혀요. 일본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일이었어요. 그럼 왜? 답은 하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자신들이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운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야마다 계장이 말했어요. 한국은 답례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 될까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말없이 도왔고 말없이 물러났어요.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진정한 강대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힘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것. 도울 수 있을 때 조용히 돕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오후 8시 첫 번째 구조 성공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국도 274호선에 고립됐던 차량 10대, 탑승자 17명 전원 무사구조. 저체온증 환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했어요. 상황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복도로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벽에 기대어 섰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죠. 만약 아리랑 7호 영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추측하고 있었을 겁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넓은 구역을 수색했겠죠.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고립된 사람들은 추위에 떨었을 겁니다. 어쩌면 사망자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한국이 구한 생명들이었습니다. 밤 10시 두 번째 보고. 아사히카와 방면 도로에서 눈사태 징후 포착 구간 예방 작업 완료.
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만약 영상 분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위험을 몰랐을 겁니다. 새벽 2시 세 번째 보고. 사포로 외곽 고립 마을 3곳, 헬기로 긴급 물자 투하 완료. 주민 84명 전원 안전 확인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재난 대응을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 주요 언론들이 홋카이도 폭설을 보도했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 최소화. 홋카이도 개발국 효율적인 제설 작업 호평. 재난 대응 체계의 승리. 기사들은 일본의 대응 능력을 칭찬했어요. 홋카이도 개발국의 우수한 판단, 구조팀의 헌신, 제설 인력의 노고를 강조했죠. 한국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7호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위성 영상이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도 없었죠.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홋카이도 개발국도 재난대응본부도 일본 정부도 한국의 지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요. 공식 기록에는 자체 위성 정보 활용이라고만 써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정치적 부담, 외교적 복잡함, 국민 정서. 한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일본이 한국에게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생명을 구한 건 아리랑 7호 영상이었다는 걸요. 한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오래 헤맸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저는 야마다 계장에게 물었어요. 우리라도 한국에 감사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어렵겠죠. 윗선의 결정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요? 야마다 계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했다면 진작에 언론에 알렸겠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어요. 도와주고 나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자신들이 도왔다는 사실조차 숨겨줬어요. 일본의 체면을 생각한 거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없는 자신감. 도움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성숙함. 상대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배려심.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 거야. 아내가 물었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억할 거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홋카이도는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도로가 복구됐고 고립됐던 마을들도 다시 연결됐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날의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재난 대응 보고서, 구조 활동 일지, 위성 영상 자료. 공식 문서에는 기상 위성 및 관측 자료 활용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게 조직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파일에는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아리랑 7호 영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메일, 그날의 상황 기록. 언젠가는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야마다 계장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과장님, 아까 뉴스 봤습니까? 한국이 또 다른 위성을 발사한대요. 어떤 위성인데요? 아리랑 6호라고 레이더 위성이래요. 날씨에 상관없이 관측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우리는 늘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위성도 있고 로켓도 있고 우주 기술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보이지 않던 현장을 본 건 일본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거든요.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어요. 일본이 더 우월하다고 믿었죠.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니까요. 정치적 이유로, 외교적 고려로, 국민 정서 때문에 여러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한국의 선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낡은 생각.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용히 한 거겠죠. 공개적인 감사를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일본의 체면을 살려준 거예요. 그게 더 큰 배려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녹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눈보라, 보이지 않던 현장, 그리고 그 순간 도착한 한 장의 위성 영상.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정치적 갈등은 계속될 수 있고 역사 문제도 남아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배웠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과 별개로 사람을 돕는 마음은 존재한다는 걸요. 말하지 않아도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걸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야마다 계장이 물었어요. 과장님, 다음에 또 재난이 생기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도와줄 거예요. 그게 한국이니까. 그게 제가 배운 거였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어요. 제 아이들이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일본이 한국에게 도움받고도 감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한국에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그날을 꿈꾸며 저는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홋카이도 재난대응본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계절은 바뀌어 봄이 왔고 눈은 완전히 녹았죠. 오늘 아침 국제재난협력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난관리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표들이 각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공유했죠. 한국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리랑 7호 위성의 재난 관측 능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고해상도 영상, 신속한 데이터 전송, 재난 현장 분석 기술. 기술적으로 설명했을 뿐 홋카이도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홋카이도 재난대응본부 다카하시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가 저를 봤어요. 아리랑 7호는 국제재난 발생 시 다른 나라에도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항공청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위성 영상 제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식 협정이 체결되면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식 요청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한국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요청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도로 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작년 12월 홋카이도 폭설 때 아리랑 7호 영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어요.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생명을 구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 생명을 구한 건 당신네 나라예요. 한국이 구한 겁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감사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우리는 압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부끄러움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한국 대표가 말했어요. 재난 앞에서 국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었던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네 나라는 대단합니다. 기술도 대단하지만 마음이 더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도와주시겠죠?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 그게 진정한 이웃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직원들을 모았어요. 오늘부터 우리 부서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조용하지만 믿을 수 있는 나라. 야마다 계장이 물었어요. 공식 문서에도 그렇게 쓸 건가요? 아니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전해줄 겁니다. 언젠가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까요? 와야죠. 제가 만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위성 하나의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여줄 수 있을 때 보여주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며 말하지 않아도 책임지는 한 나라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았죠. 한국은 도왔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재난 현장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조용하지만 믿을 수 있는 나라. 저는 매일 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언젠가 아빠가 경험한 일을 너희에게 들려줄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빠, 한국이 일본을 도와줬어요? 그래. 아무 데가 없이 도와줬어. 그게 한국이야. 제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을 존경하는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 간의 과거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길 바라요. 그게 제가 그날 배운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